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제가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더웠다, 비오다, 그리고 또 더웠다가. 그래요. 힘들다면 힘든 계절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고통 속에는 이런 사소한 일상적인 심리 변화도 포함되어 있었죠. 지나가리라. 이 또한. 그렇죠? 저는 나이가 드니 새삼 실감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스토아적 사고가 굉장히 마음에 도움이 되더군요. 자, 오늘은 철학계의 수많은 스타 중의 스타 니체에 대해 읽어보려고 합니다. 군더더기를 뺀 첫 번째 철학, 다돌 책방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무려 5분이십니다. 김영진 님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딜레즈에 관해 글을 쓰셨고요. 이종준 님이 데카르트, 칸트, 하이데거에 관해 글을 쓰셨습니다. 안현효 님은 마르크스, 변상철 님은 니체, 루카치, 아드르노, 양승권 님은 공자, 노자, 장자, 정약용에 관한 단락을 쓰셨어요. 들으신 철학자들 중에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거나 관심이 가는 철학자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만 따로 먼저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자, 니체에 관한 조사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니체의 철학은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 존재감을 뿜뿜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니체의 정치 철학은 동료 철학자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래요. 생소한 저술 방식,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다채로운 주제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해석을 가능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했죠. 20세기 파시즘과 나치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왜곡 과정이 더 쉬워지면서 오명을 남겼죠. 아마도 인간의 바닥에 있는 욕망을 잘 건드린 것 같아요. 각자의 욕망을 타당화시키는 데 가져다가 합리화를 시키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 시대에서 쭉 내려온 전통적인 가치를 대부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창조적인 의지를 찾을 수 있는 가르침이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신은 죽었다. 이 한 문장으로 세상에 우뚝 선 철학자 니체. 그가 말하는 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책은요, 니체의 이러한 사상의 전개 과정을 디오니소스적 긍정이 무엇인지, 또 바그너의 영향, 쇼펜하우의 영향, 그리고 볼테르의 영향의 기반 위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 신은 우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니체. 책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고통의 시간. 달팽이보다 참새가 되리라. 그래,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못보다 망치가 되리라. 맞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렇게. 미국의 팝그룹 사이먼 앤 가펑클이 1970년에 발표한 노래 엘 콘도르 파사의 한 부분이다. 현실의 욕망에 붙잡혀 배를 땅에 붙이고 살아야 하는 달팽이보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 나를 구속하거나 타자를 속박하는 어떤 구조 속의 단순한 기능인이 되기보다 그 구조를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부수고 싶은
망치가 되고 싶어 한다. 여기 몹시 화가 난 것처럼 망치를 들고 있는 한 명의 철학자가 있다.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의 주인공 니체다. 프리드리 니체는 독일 남동부 작센주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리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개신 목사로 예리한 정신력과 따뜻한 감성을 가진 완전 무결한 시골의 성직자였다. 어린 시절 니체는 한적한 시골 마을 교회에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즉흥 피아노 연주, 성가대가 아늑하게 부르는 노래, 은은한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이런 다사로운 풍경은 잠시였다. 니체가 5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뇌질환으로 사망했다. 겨우 35세의 나이였다. 이듬해에는 태어난 지 2돌밖에 되지 않는 남동생이 죽었다. 니체는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결혼하지 않는 2 고모가 살고 있는 작센주의 나움부르크로 이사한다. 결과적으로 니체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지내게 되었다. 그가 김나지움에서 언어와 음악의 두각을 나타낸 것은 어린 시절의 종교적 분위기와 여성성이 풍부한 환경에서 성장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감각적 섬세함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했다. 니체는 목사 가문의 영예를 버리고 어머니의 분노 섞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학자의 길을 버렸다. 대신 그는 골치 아픈 철학자의 길을 선택한다. 그는 감각적 섬세함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말한다. 커다란 고통, 시간을 끄는 길고 오랜 고통, 생나무 장작에 불태워지는 고통만이 비로소 우리 철학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닌 궁극적인 기피에까지 이르게 하고 모든 신뢰와 선의, 부드러운 가식, 온순, 중용 등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인간성을 쏟았던 것들과 결별하도록 만든다. 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더 낫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심오하게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다. 물론 니체에게 고통의 시간을 요구한 것은 개인사적 환경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시대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가팔랐다. 니체가 태어나서 사망하기까지의 반세기는 복잡하고 험준한 역사적 시기였다. 한편으로 봉건적인 잔재가 청산되면서 새로운 근대를 확정하는 갈림길이었다.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맹아 사이에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었다. 1848년에는 유럽 전역을 뒤흔든 혁명도 있었다. 1871년에는 최초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코민이 프랑스에서 터졌고 철과 피의 제상 비스마르크는 분할된 독일을 무력으로 통일했다.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제국주의적 팽창도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시대적 불안은 점점 가중되었고 헤겔의 말대로 생사를 건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신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개별자로서의 니체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역사였다. 다이아몬드와 석탄. 이 삭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신은 죽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신은 선을 전제로 하며 무질서의 카오스보다
질서의 코스모스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현실적 삶의 환경은 선보다 악이 더 우세했고 카오스가 지배적이었다. 니체가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에게 헌사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의 한 대목을 보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왜 펜이나 성경책이 아닌 망치를 들게 되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볼테르의 질서와 정화 그리고 재건축하는 중용적인 성향이 아니라 루소의 열정적인 우둔함과 반거짓이 내가 파렴치를 타도하라고 목청 돋으면서 반대하는 혁명의 낙관주의적 정신을 일깨웠다. 루소 때문에 계몽과 진보적 발전의 정신이 오랫동안 쫓겨나 있었다. 니체가 살았던 시대는 그가 노예 도덕이라고 부르는 원망과 복수로 들끓어 이제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곳이 없는 신이 죽은 시대였다. 그런데 니체는 그 신을 우리가 죽였다라고 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서구를 지배해온 형이상학의 세계는 망치를 든 니체에 의해서 붕괴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의해 이미 무너진 셈이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로 망치를 든 것은 무신론을 설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생명을 옥죄는 회색빛 제도와 체계를 포함한 당시의 형이상학적 이념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니체가 무너뜨릴 대상은 예수가 다시 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제도화된 교회였다.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광인의 목소리를 빌려 탄식한다. 이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니체의 종교성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예수를 최후의 승리자로 인정하는 데서 드러난다. 네가 승리했노라. 너 갈릴리 사람아. 결국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반기독교 정신은 진정한 기독교 정신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는 다이아몬드와 석탄이 겉으로 보기에 전혀 다른 물질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치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이렇게 말한다. 진지하고 유능하며 바르고 깊이 느끼는 사람들. 이들은 지금도 진심으로 기독교도들이다. 그러나 시험 삼아 한동안 기독교 없이 한 번은 살아볼 의무가 있다. 그것은 그들 신앙의 의무이기도 하다.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니체가 무신론자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신의 죽음에 대한 그의 공보는 절대적 진리가 무너진 폐허의 분위기에서 허무주의를 양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긍정의 힘을 향한 의지의 표출처럼 보인다. 의지를 가지고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 앞에서는 일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 고통의 시대가 천지를 불러냈던 것이다. 천복. 니체는 24살의 나이로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1879년에 그만둘 때까지 그곳에서 10년간 교수로 활동했다. 니체는 이 시기 동안 신화와 낭만에 의존한 천재 음악가 바그너에게 바치는 비극의 탄생, 주체 없는 객체는 없다라는 태제로 유명한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교육자의 모범으로 치켜 세우는 반시대적 고찰, 서구 계몽주의 대표적인 사상가 볼테르에게 헌납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등을 출판한다. 비극의 탄생은
지식이 곧 미덕이라는 소크라테스적 지성주의를 비판하고 반이성의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기대고 있다. 반시대적 고찰은 낭만적 문화 비평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은 계몽주의자 볼테르에게 바치는 헌사답게 유럽의 민주화야말로 대대적인 방역 조처들의 사슬고리로 연결시켜주는 구성체다라고 할 만큼 계몽가의 면목을 드러낸다. 이는 곧 바그너를 포함한 쇼펜하우어와의 결별이자 새로운 시대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망치를 든 철학자의 이성적 결의를 보여주는 태도이기도 하다. 반시대적 고찰에서 니체는 이성보다 직관, 객관보다 주관의 방점을 두고 세계를 절대적으로 관념화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저자였던 자신의 정신적 스승 쇼펜하우어를 이렇게 칭송한 바 있다. 그가 가르쳤던 것이 실현되었다. 그가 살았던 삶은 계속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그는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았던 것이다.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루소와 무질서한 자연, 즉 본능을 타도의 대상으로 볼 만큼 질서와 조화를 말하면서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손을 들어주고 쇼펜하우어로부터 멀어진 사연은 무엇일까?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가 1919년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별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25년 후인 1844년에 낸 개정 증보판에서는 초반에 비해 분량이 2배 늘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헤겔은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합리주의적 판단에서 절대 질을 향한 역사의 무한 진보를 신뢰했다. 그런 헤겔이 죽은 개로 취급받던 1848년 이후 더욱 주목받았던 쇼펜하우어를 니체는 왜 버렸을까? 그냥 망치를 들고 일체의 가치를 전도하고 싶은 니체 특유의 파괴 본능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시대 정신 때문이었을까? 천재는 시대의 산물이고 시대는 천재의 산물이다. 15세기 과학의 발달과 대중화에는 인쇄술이 필요했고 그 필요에 따라 구텐베르크가 등장했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은 지식의 평등화를 촉발하고 이는 다시 세계의 변화, 즉 시대의 변화를 낳았다. 구텐베르크가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쇼펜하우어와 그의 주요 사상은 어떤 시대의 산물이고 니체가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 쇼펜하우어에서 볼테르로 옮겨간 시대적 요청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연속된 혁명의 피로감은 개인의 실존적 위기에서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개인적 실존에 무게를 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호소력을 얻었다. 개인의 무한한 세계 안에서 완전히 흐릿하게 사라져 무의 점처럼 작아진다. 그럼에도 자신을 세계의 중심점으로 삼으며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 자기 자신의 실존과 안녕을 고려한다. 실로 자연적 입장에서 다른 모든 것을 실존과 안녕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그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를 파괴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인식론적 진위를 떠나 세계 혹은 우주의 무게와 내 실존의 무게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보며 나의 표상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아니라는 것은 실제론에 대한 부정이다. 우주의 차원에서 보자면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한 자신 외에
어떤 것에도 의미를 두지 않을 만큼 세계를 무가치하거나 덧없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 극단적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색채가 강하게 묻어 있다. 그런데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면서 극도로 예민하고도 감성적이었던 니체는 초인의 이상을 내세우는 긍정의 철학을 설파했지만 건강하고 유복했던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의 부정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다시 전복. 니체가 보기에 스승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교수법은 낡은 방식이었다. 그는 반시대적 고찰에서 그토록 존경을 표했던 쇼펜하우어를 버리고 볼테르로 돌아선다. 세상을 등진 것 같은 쇼펜하우어의 고상한 이기주의 방식은 안개가 거친 계몽의 길 앞에서 보면 전혀 인간적이지 않아 보였던 것 같다. 니체에게 인간은 고상과 천박, 명상과 소음, 정결과 타락이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라 이것들이 한 몸에 뒤섞여 있는 생 자체였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가 한 몸에 존재하는 것이 생생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동적인 인간주의는 이기주의에 대한 쇼펜하우어식 구분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데서부터 드러난다. 나는 이기주의가 해가 되므로 내팽개쳐야 한다는 생각에 맞서 싸운다. 그래서 나는 이기주의에 선한 마음을 부여하려고 한다. 니체에게의 생생한 삶은 쇼펜하우어와 달리 외면하거나 속절없는 것으로 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붙어 다닌 만성적 병약자가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듯이 니체에게 삶은 절박한 전부인 그 무엇이다. 3.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빛과 불꽃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것이며 또한 우리와 만나는 모든 것이다. 니체의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의 긍정은 오랜 병마와 싸운 그의 생의 마지막 자락에서까지도 확고하게 드러난다. 니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6개월 전에 우상의 황혼을 지필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도 염세주의적인 삶의 관점을 망치를 든 철학자의 못된 눈길로 완전하게 거부하면서 삶을 강하게 긍정한다. 어느 시대에든 최고의 현자들은 삶에 대해 똑같은 판단을 내렸다. 삶은 별 가치가 없다고.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든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 회의와 우울 가득한, 삶에 완전히 지쳐버리고 삶에 대한 저항이 가득한 소리를. 심지어 소크라테스마저도 죽으면서 말했다. 3. 이것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네. 나는 구원자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네. 소크라테스조차도 삶의 넌더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전의 사람들은 말했을 수도 있으리라. 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 충분히 큰 소리로 우리의 염세주의자들이 앞에 서서. 당대의 그런 최고의 현자들, 이들을 먼저 가까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은 몽땅 더 이상 제대로 서지 못하는 자들은 아니었을까? 뒤처진 자들은 아니었을까? 힘없이 흔들거리는 자들은 아니었을까?
데카당이지 않을까. 지혜란 옅게 풍기는 썩은 고기 냄새에 기뻐하는 까마귀처럼 지상에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을까. 고상한 이기주의를 추구한 쇼펜하우어처럼 삶에 초연하지 못하고 니체는 왜 천박한 이기주의에서 연원한 욕망의 삶에 저토록 집착했을까? 소크라테스 같이 지혜를 갈구한 서구의 모범적인 형이상학자들을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는 데카탕의 까마귀 혹은 염세주의자들로 몰아붙인 까닭은 무엇일까? 평생 질병을 짊어지고 다닌 니체에게 그림자 같았던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역설적으로 생에 매달린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추측만큼 니체를 가볍게 평가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니체가 보기에 소크라테스처럼 죽음 앞에 초연한 척하는 것이야말로 죽음 뒤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보는 서구의 현세 내세라는 전통적 이분법적 형이상학이라는 것이다. 니체에게 그것은 망치로 부수어야 할 세계였다. 니체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거부한 데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1848년의 공포 앞에서 대중들의 현실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로 염세주의를 확산시켰다. 1878년에 니체는 보불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1971년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을 목격했다. 그는 더 이상 염세주의로는 세계의 진보적 불길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예감한다. 비스마르크의 통일 독일 시대는 내부에서는 경제도약에 대한 요구, 외부에서는 유럽의 민주화와 마주하고 있었다. 숨가쁜 변화 앞에서 명상을 통해 솟구치는 욕망을 억제할 것을 주문하는 염세주의는 무기력해 보였다. 니체는 염세주의로는 제2의 1871년을 차단할 수 없다고 보고 현실 개입의 적극성을 드러냈다. 이것은 니체에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으로 돌아선 계몽의 길, 민주적인 진화론적 발전의 길이다. 1870년 후반 니체가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 진화론적 발전주의자로 비친 것도 그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시기에 니체가 보기에 민주화야말로 유럽을 야만에서 구원할 길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2부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유럽의 민주화야말로 대대적인 방역 조처들의 사슬고리로 연결시켜주는 구성체다. 이 방역 조처들은 신시대의 철학이며 그것으로 우리가 중세와 분명히 구별된다. 이제 바야흐로 거대한 건축의 시대다. 마침내 기초가 튼튼해지고 그 위에서 아무런 위험 없이 모든 미래를 건설할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앞으로 문화의 열매터를 거칠고 야만적인 계곡물이 밤을 틈타 다시는 휩쓸어 갈 수 없지 않은가. 야만인과 전염병, 육체적, 정신적 굴종을 막을 돌로 쌓은 제방들과 보호장벽들이 있다. 니체의 대담성은 민주적 방역 조처로 노동의 착취를 멍청한 짓으로 보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재현까지 서슴지 않는 데에서 드러난다.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고 미래를 희생시킨 강탈, 사회를 위험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이제 곧 전쟁이 터질 것이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신뢰를 요구하는 대가는 더더욱 엄청날 것이다.
왜냐하면 착취자의 어리석음이 너무 엄청나고 오랜 생명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주의적 재현까지 한다고 해서 니체가 계몽으로 허물어져 버린 염세주의 자리에 사회주의를 끼워 넣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회주의는 치료가 끝난 질병으로 간단히 처리할 뿐더러 그 지도자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기까지 한다. 작금의 무례한들 중 내가 누구를 가장 증오하는가? 노동자의 본능과 기분, 소박한 감정을 파헤치는 사회주의 도당들, 아편의 사도들이다. 그들은 노동자를 시기하도록 만들고 복수를 가르친다. 불법을 정당치 못한 권리라고 결코 용인하지 않고 동등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모든 체계와 위계를 허무는 니체 특유의 망치질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우상의 황혼, 니체 철학의 망치질 앞에서 플라톤의 참된 세계로 통하는 이데아, 기독교의 천국, 칸트의 물자체, 이성의 첫 하품에 해당하는 실증주의, 자유정신의 유물론 세계까지 일제히 허물어진다. 이 허물어진 공간에 대상의 그림자가 가장 짧게 들이오는 정오의 시간, 즉 대상의 세계와 민낯으로 대면하는 깨달음의 순간에 초인이 등장한다고 생각한다. 초인으로 가는 길은 기성의 체계 일체가 무너진 길이다. 니체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본능의 해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로써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완전히 탈피한다. 니체에게는 본능의 해방이야말로 새로운 계몽으로 가는 길이다. 이제 볼테르의 계몽도 낡은 길로 처분된다. 새로운 계몽, 과거의 계몽은 민주적인 대중무리들이 이해한 만인 평등이었다. 새로운 계몽은 지배하는 본성들에게 길을 제시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될 정도이지만 대중무리들에게는 열려있지 않다. 대중이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것은 정오의 때를 만나지 못한 나약한 존재, 즉 형이상하게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중이 나약한 존재가 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 철학, 도덕과 같은 형이상학이 본성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대중을 구원할 인간을 능가하는 인간, 초인이 요청된다. 초인의 도덕은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일체의 건강한 도덕은 생의 본능으로 조종된다. 반자연적인 도덕, 즉 지금까지 학습되어 왔고 존경받으며 설파되어 왔던 거의 모든 도덕은 정반대로 바로 생의 본능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도덕은 때로는 은밀히, 때로는 노골적이고 뻔뻔스럽게 이러한 본능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나의 욕망이 진정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내 것이 아닌 내 것 같은 타자의 욕망인지는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나의 욕망이 남의 욕망이라면 나는 기껏 타자의 좀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욕망과 나의 본능으로 산다는 것은 니체에게 지극히 건강한 도덕에 포함되는 일이다. 이 건강한 도덕은 대지의 주인으로 가는 길이자 주인의 도덕에 맞닿는 길이기도 하다. 니체는 자기 본능에 따라 살지 않으면 발육부진의 변종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경고한다. 맹수와 원시림을 보면 야생 근성이 매우 건강할 수 있으며 몸을 멋지게 발전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만일 맹수인 동물이 내면적 고통에 사로잡혔다면 그 동물은 오래전에 발육부진으로 변종되었을 것이다. 개는 변종된 맹수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한없이 온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면 온순한 것이
힘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분노의 감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유기체를 결정짓는다. 힘의 분출, 욕망의 분출, 들끓는 내적 에너지의 억제가 아닌 분출이 즐거운 학문 이후 니체 사상의 핵을 관통한다. 핵의 중심에는 힘의 의지가 있다. 니체는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듯 생명체의 가장 강력한 본능이 자기 보존이나 생존 욕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생명체의 본질은 환경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자기 힘의 적극적 표출이다. 강력한 힘의 의지를 가진 초인관념은 적자 생존과 같이 환경에 순응하여 살아남는 다윈의 생존 경쟁이나 자기 보존 본능과 같은 쇼펜하워의 수동적인 생명의 의지 개념을 넘어선다. 초인은 자유를 오라매는 어떤 울타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이 질풍노도와 같이 돌진하는 무소 같기도 하며 주인의 도덕 관점에서 좋은 일이면 이리저리 재지 않고 풍차에라도 저돌적으로 덤비는 돈키호테와도 같다. 초인 내면의 본질적 속성은 샌님의 합리성이 아니라 무소의 야수성에 있다. 인간은 비동물이고 초동물이다. 보다 높은 인간은 비인간적이고 초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공속성을 가진다. 인간이 거대해지고 높아지면 깊이도 더해지고 무서워지기도 더해진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배제하고 다른 하나만을 원해서는 안 된다. 아니, 오히려 하나를 좀 더 철저히 원하면 원할수록 다른 하나도 철저히 얻게 된다.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것, 마음속에 들끓는 것을 억압하지 말고 분출케 하라는 것이 니체가 가르치는 주인의 도덕이다. 지금의 욕망 행위는 또 언젠가 반복될 행위다. 그러니 지금 하고 싶은 것, 이를테면 지금 행복하고 사랑하고 놀고 싶으면 지금 행복하고 사랑하고 놀라는 것이다. 지금 굴종하고 눈치 보고 비겁하면 또 언젠가 굴종하고 눈치 보고 비겁해질 것이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너 자신의 본능에 충실할 것을 자라투스트라처럼 위험한 철학자 니체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문한다. 정오의 시간. 니체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위험한 명칭들, 이를테면 전복의 철학자, 혁명의 철학자, 파괴의 철학자라는 이름은 부정보다 긍정의 이름이다. 그가 전복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약하도록 올가매는 제도와 관습과 습관이기 때문이다. 에곤 프리텔에 따르면 니체는 근대 유럽 문화의 통로에 서 있는 폭발물 전문가이다. 니체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가치가 전도된다. 그런데 일체의 가치를 전복시키고도 니체에게서 항상 살아남는 것은 바로 삶이다. 니체는 삶을 발육부진의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살려내기 위해 삶에 들이운 온갖 우상의 그림자들을 걷어내려고 한다. 그림자는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에 나오는 그것과 흡사하다.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그림자를 실제로 알고 그림자에게 지배당한다. 니체에게 이 그림자는 종교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으며 온갖 제도와 관습과 도덕일 수도 있다.
편리를 가장한 이 장치들은 에너지가 충만한 인간의 욕구를 선하게 이분법과 같은 그림자 놀이를 통해 억압하고 왜곡한다. 모든 것이 신의 그림자에 불과한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실체를 만나기 어렵다. 그러나 니체는 가능성을 정오의 시간에서 찾는다. 정오는 하루 중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그림자보다 실체를 대면할 수 있다. 어떻게 위대한 정오의 시간과 만날 수 있을까? 니체에 따르면 일체의 가치를 전도하려는 못된 눈길과 못된 귀로 세상에는 진짜보다 우상들이 더 많다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가 정오의 시간이다. 물론 이 의심은 신이 죽은 세상에서 우리가 대지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자라투스트라처럼 내가 대지의 주인이다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초인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 될 것이다. 네, 책 읽었습니다. 저는 정오의 시간에서 딱 멈추게 되네요. 내 실체를 만나는 순간을 그림자가 짧은 정오라고 봤군요. 그래요, 내 실체를 만난다. 그리고 나의 그림자 생각이 많아집니다. 결국 니체는 내 실체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군요. 니체의 사상이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긍정의 이름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나약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들었군요. 아하, 그것도 끄덕끄덕 하게 되네요. 생생한 삶을 위한 니체만의 언어와 생각.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 궁금합니다. 니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여러 작가들이 달락달락 재미있게 글을 풀어놨어요. 철학 에세이 형식에는 조금 지쳤지만 또 전공법으로 다가서기에는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관련된 책들을 더 깊이 읽으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뒤에 후설과 하이데거 편이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스승과 제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와는 좀 더 달라요. 또 많은 책 찾아보고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책 읽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책 들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름에 지지 말고 더위에 지치지 말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친구들.